왼쪽에 두 개를 놓고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0% 이상, 고점 대비 11%가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방에도 올랐지만 반토막이 딱 났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도 있지만은 경계들을 딴 나라에서 이제 너무 많이 경계를 하면서 테슬라 불매 운동도 있고 또 테슬라 매장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고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잘 안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 얘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재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유럽의 병자라고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했고 큰일 났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독일 주가 보시면 신고가고요. 프랑스도 거의 신고가 중심, 영국조차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렇고요. 그 이유는 이게 상대예요. 한쪽이 낮으면 이게 시소라고 해서 금융시장은 돈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낮아지면 그동안에 유럽 얘들 안 됐어. 그래서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이 유럽에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유럽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또 다른 이유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보좌관님들도 계시고 또 자제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금할 때 뭐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주식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싼 국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급여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돈이 생기면은 그 증권사 가셔갖고서 이 적립식으로 지금 하시면 아주 좋아요. ISA라고, 또 자제분들 사회생활 처음 출발하고 어린 친구들 있으면은 넣어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한 10년만 넣는다. 그렇게 넣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주가가 3천, 4천 가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우리 5천 포인트 간다고 했어요. 5천 포인트에서 딱 해지하게 되면은 거의 더블 이상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날짜를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넣는데 그때가 높은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알고리즘을 또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살 수도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었으면 하루에 5만 원씩 계속 사게 해주다 보면은 하여간 한번 버텨보자 어떻게 되나, 그러다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게 좋은 거는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도요. 어느 나라나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경제력 집중, 대기업은 잘 됩니다. 저 아프리카 가도요. 그 나라에서 1등부터 10등 사이에 있는 대기업들은 돈 잘 벌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지수라고 하는 것들은 닥스 30개 종목이거든요. 30개 종목을 고정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현찮은 종목은 빼고 좋은 종목을 올리고, 현찮은 종목 빼고 좋은 종목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수에 있는 회사는 가장 역사적으로 훌륭한 주식만 갖고 지수를 만드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어느 나라 진행된 효과가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난 한 2주 정도는 미국만 왕따가 되는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이 5천억 유로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정도를 투자해갖고 10년간 국가를 개조하겠다. 방위비도 늘리겠지만 개조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어제 아마 발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제 통과된다 안 되는지 제가 아침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게을러갖고 이런 거 중요한 걸 보도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어제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8일이 오늘이죠? 오늘 하는군요. 오늘 밤에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그 돈을 만들려고 하니까 독일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환율도 강세로 보여서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1유로당 1.4달러, 5달러 하다가 지금 1달러까지 다 왔다가요. 조금 이렇게 회피되는 요만큼 좀 작은 것 같지만은 세상은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달러가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저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트럼프가 처음에 할 때는 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관세 해봤자 10년간 2, 3조 달러밖에 더 안 들어오는데 그까짓 거 갖고서 지금 갚을 수 있냐. 지금 부채가 35조 달러나 되는데 10년간 3조 달러 더 벌어서 뭘 하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요게 이제 원달러 환율은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 돈의 가치는 이게 떨어지는 게 강해지는 거잖아요. 밑으로 가는 게 환율이. 그래서 지금 1,450원대에서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이죠. 달러 가치가. 그러면 이게 한 이쯤은 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70, 80? 안 오잖아요. 요게 바로 윤석열이가 만들어 놓은 한 7, 80원 정도의 환율 효과고 요게 물가를 올려갖고 우리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할 때 이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숫자로 딱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미국이 이제 그러냐면 여긴 거죠. 미국이 장기간 미국만 혼자 잘 나갔던 거죠. 딴 나라 다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너무 오랫동안 되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여기가 고점 아니야? 이게 최고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조그만 경제 지표가 나와도 사람들의 심리가 확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번이구나. 이번인가? 아닐까? 이번일까? 아닐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블이 아니냐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그다음에 독일 총선 후에 지금 재정준칙 폐기하는 문제가 오늘 저녁에 투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 28일 날 선거한 다음에 아직 의회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오늘 하는데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녹색당의 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투자도 또 뭐 1,000억 유로 많이 늘리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을 요 얘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신뢰 약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상황들을 한 2, 3주 만에 완전히 반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 경기는 어떠냐?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검색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심리는 제가 작은 거에도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소비자 심리는 떨어지는데 내년도 물가는 참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건 서베이 조사예요. 실제로 나타났다기보다 심리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우리도 불안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지금 저거 트럼프 정책 그동안에 또 하나 트럼프와 무관하게 그동안에 미국이 해온 미국만의 나홀로 호황이라는 게 결국은 돈 갖고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뻑한 거 아니냐, 너무 좋았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의 신규 주문은 주는데 단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기업하는 사람들은 주문은 주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고 이건 기업인들 입장에서 이거 뭐 아니지 않냐.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의 고용이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15%가 한 방에 40일 만에 잘랐어요. 이게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면 잘랐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여기서 재정을 엄청나게 투여해 놓으니까 쭉 올라갔는데 코로나에 의한 고용이 대충 끝나가는 거 아니냐. 대충 끝나가면은 지금부터 낮아야 될 텐데. 그런데 2000년부터 잘 보시면은 미국에서 구인과 공급인데요. 구인은 뭐냐면은 기업이 우리 사람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 같냐. 이게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임금이 잘 안 올랐던 거죠. 근데 임금이 올랐다가 지금 거의 한계 온 게 아닌가 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달러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주로 많이 할 텐데요. 1월 달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가 얘네가 1월 달에 1,314억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늘었죠.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고 하니까 전부 사재기 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고 수출은 옆에 있다.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가 1월 달에 발생했거든요. 그럼 2월에도 마찬가지일 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컸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책 때문에 사재기 해놓은 게 있어서 역으로 4월, 5월 되면 그거 쓰느냐고 소비를 안 할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4월 통계를 제대로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에서 철광인이 뭐 한다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통계에 잡히려면 4월 통계가 나오려면 5월 말 6월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 상반기 내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 올라갔다 지금 뚝 떨어지고요. 파란 게 뭐냐면은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일반 기업이 대출받는 이자 조달하는 금리가 예를 들어 5%인데 정부가 하는 거는 국채는 한 3%라고 하면 그 차이 있죠. 그 차이입니다. 차이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게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야 되는 것은 어제 OECD가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드디어 OECD가 가장 좋게 보고 있다가 한 번에 0.5를 낮춘 거는 OECD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얘들도 항상 자존심이 있어서 낮추면 자주 조금씩 낮춰요. 그래서 아직도 덜 낮춘 걸지 모른다는 거죠. 한국은행도 1.5 불렀다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관세 장벽이 심해지면 0.1을 더 낮춰서 0.4 그러니까 1.4 성장이 올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꽤 나쁘다고 해서 내년도 1.4로 낮춰버렸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 친절하게 또 보도를 안 해줘갖고 일반인들 잘 모르지만은 쬐끄맣게 나누는데요. 계단식으로 낮추는데 이번에 OECD가 한 번에 확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성장률 보면 검은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요게 제가 2%에다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는 2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가도 2, 금리도 2, 성장률도 2 정도만 맞추면 괜찮은 건데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오면은 검정색만 보세요. 이게 9.11 테러 그 이전에 벤처버블이 있을 때 2를 낮춰갖고서 거의 제로까지 왔다가 금방 또 회복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아는 서브프라임 뭐 이런 얘기 이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미국 역사상 최악으로 나빠졌다가 가장 좋아졌다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를 얘기하는 것,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70이니까 요런 지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합쳐갖고 해놓으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왔더니 이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성장률만 높더라. 결국 버블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앞으로 2, 3년 동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이 만약 이게 버블이어서 이게 이만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 아주 어려운 국면이 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미국이란 나라가 25년간 2%를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1.4가 지금 2023년 1.4, 작년에 2%, 올해 또 1.4, 내년도 1.4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웬만한 정책으로는 이 경제 살리기 어렵습니다. 혁명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우리가 다음에 선거가 있게 되면은 그 공약이라는 게 그 짜잘한 거 이런 거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혁명적인 정책이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미국은 이런 때마다 혁명적으로 막 돈을 막 쏟아붓든가 뭐 아주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썼는데 우리가 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미국의 그럼 정부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얘는 150년치 그림을 있어요. 우리는 이때 조선시대라 없는데 얘네는 있거든요. 처음 올라가는 게 이게 1차 세계대전 올라갔다가 대공황 그다음에 저기 이제 대공황 끝나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국전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쭉 줍니다. 그러면 줄은 게 부채가 줄은 게 아니라 분모인 경제가 성장하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절대값은 떨어지죠?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다음번 주제는 속셈학원 선생님 한다니까 내가 보면 분수를 배워야 돼 지금. 분모를 키우는 거예요. 분모가 켜서 이게 떨어진 거지. 우리나라 제일 바보 같은 게 우리 기재부서에 하는 게 제가 긴축 재정 교도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종교가 있어요. 세종에 있는 기재부 앞에 있는데 거기 하나 교회당이 있는데 그 당 이름이 긴축 재정교당이다. 이게 분모 키울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자, 오늘 보도 나왔잖아요. 작년도에 우리 극빈층한테 돈을 예산 중에서도 5천 몇백억을 안 썼다. 오늘 신문 나왔잖아요. 안 쓰는 있는 돈조차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볼 때 분목 키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여기가 이제 쭉 오다가 보면은 2010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은 금방 지나갔지만 그 이후부터 미국은 더 이상 생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2020년은 98이고 지금은 110 정도, 120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2015년, 16년에 10년물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만기가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코로나 때 5년물 발행을 금리 보세요. 0.5로 했는데 지금 미국 10년물이 4.6 정도, 4.5, 4.6 하잖아요. 요즘 떨어져서 4.3. 이 금리 차만큼 미국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발행한 것들이 이제 만기가 오니까 이렇게 밑으로 간 거니까 갚으면 위로 새로 발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봐도 이만큼 발행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보니까 별로 안 살 것 같잖아요. 옛날하고 틀린 게 중국 사줘야, 옛날엔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 샀는데 중동이나 중국 애들이 지네 위안화로 그냥 다 하고 있잖아요. 미국 왕따 시키고 유럽 애들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들 했을 때 과연 미국이 될까라는 생각들이 원래 잠재고 있던 건데 이건 항상 있던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패권이라는 게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가 나쁠 때는 전 세계가 불황이 오면 가장 안전 자산이 뭐야? 안전한 게 달러지. 그래서 이제 달러를 사고요. 경기가 좋으면 2% 계속 미국이 좋으니까 또 달러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정쩡할 때, 경기가 어정쩡할 때만 약세가 되는데 지금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달러만 갖고서 있던 거예요. 이게 달러 스마일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웃으면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양 사이드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나빠도 달러, 좋아도 달러. 근데 요새 금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나쁘니까 이게 예상하는데 아이씨 달러 이번에 아닌 것 같다. 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금들을 사는 그 속마음의 깊은 마음 속에는 이 달러 스마일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10년 전에 유행하던 미국 그 당시에도 유행하던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0년도에 그랬어요. 이 구조를 보고서 참 신비롭다. 그리고 부두 경제학이라서 부두 주술적인 경제학, 주술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외의 국가, 한국에서 공산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달러를 주게 되면은 이 나라는 다시 달러로 예금을 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 다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 운영하는 게 뭐예요? KIC라는 데도 있지만 어찌됐건 달러 기준이에요. 달러로 이용하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죠. 그럼 미국 금융기관들이 그 돈을 모아서 다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돈이라고 달러 자본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중동 돈일 수도 있고 중국 돈일 수도 있고 우리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신비로운 길, 딴 말로 학문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임밸런스라고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깨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신비롭죠. 이거랑 이제 이거랑 두 가지 보면 신비로운 건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미국의 운명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모르겠습니다. 왜? 워낙 펀치력이 있는 애거든요.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계속 존재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시간을 벌면 이 시스템은 깨질 수 있다라고 보고서 중국은 버티기 하는 거고요. 버티다 보면 누가 이길래 그러면은 중국 애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은 아니야. 그 전에 너네가 다 무너지면은 미국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이 정도의 논의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수축사회 2에 홍성국 저 책에 다 써 있는데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에 이런 논의도 있어요.
마러라고 시나리오라고 있는데 마러라고가 저 트럼프의 리조트랍니다. 자기 이제 별장인데 누가 오면 하는 건데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어요. 85년도에 플라자 그 미국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 재정 적자가 밑으로 확 나죠. 1년에 83년도에 5.9가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았는데 여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들이 환율을 확 절상을 시켰죠. 그래서 엔화는 1달러당 250엔에서 150엔 그리고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80엔까지 갑니다. 250엔, 80엔. 그리고 우리 반도체 전쟁 들어보셨죠? 여기 강의 다 한 내용이에요. 전병서 소장님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내려갔을 때 그 80엔까지 내려가고 동시에 반도체 전쟁까지 일본을 다 작사를 내버렸던 거죠. 그런데 독일은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89년도에 독일 통일이 있었죠. 그래서 독일이 나 못해 버티고 그리고 90년부터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이게 위험해야 되는데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런데 마러라고 해서 여기서 이 얘기를 트럼프 친한 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러는 유지해 왔는데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중국의 고율의 관세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무이자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한다. 그걸 해서 누굴 주냐면 안보 위협이 높은 한국 등 아시아 중동 국가에다가 그냥 아까 달러 결제 대금으로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이에요. 거저 쓰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달러 가치랑 연동하는 거. 이걸 풀어놓고 해놓으면은 그리고 관세 때리면은 미국이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100억 달러 있잖아요. 그거를 이거로 스왑까지 하자. 바꿔주자. 니네가 갖고 있는 게 금리 4.5짜리인데 금리 빵으로 바꿔주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진짜로. 이거 뭡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런데 85년도 프라자 합의 때는 외환 시장이 정부 통제하에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외환 자유화가 그렇게 안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개방 상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는 순간에 달러와 다 때릴 거고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금리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누가 사고? 미국으로 돈이 안 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개미 투자가들 서학 개미들 중국에서 미국에서 사는 거 다 팔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주가는 올라갈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일본이 프라자 합의 때 일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일본 돈의 가치는 높아지고 미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 일본으로 다 들어와서 그 돈이 주식 올리고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논의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시장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퍼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거예요. 주가가 이익의 몇 배냐라는 거죠. 이걸 따르게 보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 딴 말로 보면 기업 이익을 곱하기 퍼 하면 주가예요. 이것도 산수죠. 그런데 이거 뭐냐? 미국은 21년치 기업 이익을 다 합친 것을 주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8.2년치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올해 벌은 돈을 전부 다 배당을 때렸다. 그럼 내 거 원본 회수하는 기간이 21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한국은 8년이면 된다. 어디가 싸요? 한국이 엄청 싸죠. 중요한 관점은 2023년도에 한국이 14배에서 14년 정도에서 지금 8년으로 줄었고요. 딴 나라들은 그냥 옆으로 갑니다. 미국은 조금 올랐고요. 이게 윤석열의 밸류업 정책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퍼가 내려온 것은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요. 더 창피한 일은 중국, 한국, 대만, 인도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국가들, 개도국 중에서 이 최근 5년간 낮을 때는 이만큼, 높을 때는 이만큼 했는데 한국은 일단 막대기 폭이 좁아요. 역동성이 없다, 변동성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지금 이게 평균이고요. 하단에 붙어 있는 게 한국하,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하고서 지금 상당히 경제 안 좋은 나라들하고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탄핵의 효과가 여러 군데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기업 이익을 놓고 보게 되면은 작년 8월 달부터 기업 이익이 쭉 떨어져서요. 지난 주말까지 우리나라 상장 기업 올해 이익이 마이너스 15%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내란 사태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이익이 왜 기업 이익 전망이 올해 안 될 것 같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요게 윤석열 효과라는 얘기죠. 그리고 파란색은 뭐냐면 다른 나라도 여기서 보면 전 세계 A씨가 올 컨트리거든요. 얘는 조금 나빠졌는데 한국만 확 나빠진 게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도 이렇게 잘 오다가 요즘 와서 좀 떨어지는 정도고요. 내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이게 한국입니다. 세계에 비해서 굉장한 이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내란의 경제적 효과고 기업들한테 주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주가 등락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하락률은 수출하고 똑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수출 증가율하고 주가 등락률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어려운데 또 아주 한 방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또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니까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랐고요. 어제 삼성전자 많이 올랐는데 이번이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엔비디아가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거기서 삼성이 드디어 HBM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삼성에 대한 시각이 조금 호전되고 있고요. 또 20일에 또 이재명 대표랑 이재용 회장이랑 또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분위기는 조금씩 또 아주 극단적이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계속 내상을 입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로 올 상반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계속 하던 얘기를 다른 숫자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는 정확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주건 대표께서 그 제조업 성장 전략과 관련된 말씀하고 이번에 요즘 그 상법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 반응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엄중한 시국에도 제조업 관련해서 기술 주권의 중요성하고 이번 상법 개정이 사실 재계에서 실제 반응이 어떤지를 좀 재계 분들 만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사실은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이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패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미국이 전략적 변화에 중요한 것은 사실 팬데믹이었습니다. 이 팬데믹 때 미국이 뭘 느꼈냐면은 제조 기술을 가진 공장의 장소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팬데믹이 다시 터졌을 때 이게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미국이 분명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제조업 부상으로 위기를 느꼈는데 바이든 정부 때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게 확실히 느꼈고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때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000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일맥상통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글로벌하게 이제는 첨단 기술을 가진 공장 위치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TSMC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으로 계속 투자를 요청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과연 뭐가 덕이고 실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쇼링하면서 미국으로 공장에 가게 되면 한국은 여기 좀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기존의 중국 중간재 공급 역할을 통해서 제조 강국으로서 쭉 입지를 키워왔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이 제조업의 위기가 결국에는 지방 소멸 여러 가지로 지금 파생되어서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술 주권은 결국에는 이 경제 안보 시대에
이 제조업의 전략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테크놀로지 소버리니티,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이게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제가 사실은 지난 22대 작년 총선 있는 4월 15일 한 달 전쯤에 한 4대 그룹의 모 총수가 와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강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22대 총선이 결과가 한 10대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가니까 회장하고 부회장 딱 두 분 앉아 계셔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한 적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총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미국 정권이 바뀌면 이런 기술 안보가 훨씬 더 요구를 할 텐데, 그때 10대 그룹이 전략 기술을 뭘 가지고 있는가가 앞으로 10대 그룹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반도체, SK도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전략들을 좀 짜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 주권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첨단 기술 공장을 국내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계속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기업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공장을 투자 안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이게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지난해 기준으로 4등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차이나고 3위가 아일랜드고 4위가 우리나라인데, 여기 중요한 건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의 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이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일본보다 제조업 경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경제하고도 우리나라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GDP 비중이 무너지면 사실 경제 전체 인프라가 다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일랜드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아일랜드는 그나마 첨단 기술하고 딴 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4등은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제조업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중국과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국이 패권 전쟁으로 미국 쪽으로 첨단 기술을 가서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우리 기술을 줄게, 우리의 기술을 제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순간 사실은 중국과 중첩되어 있는 이 제조업 강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나라의 GDP 비중은 27%고요. 27%고, 여기서 보아야 될 수치 중에 하나는 첨단 기술 쪽의 제조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의 단점이고, 두 번째는 많은 부분들이 중국과 굉장히 중첩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경제 구조는 대부분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먼저 도입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 개량을 해서 자체 개발을 시켜서 외국에 파는 요 경제 구조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요 모델은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긴 한데 이 수치를 보면 여러 가지로 중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 중에 많이 낮은 부분 중에 하나가 1인당 부가가치 비율, 그리고 세계 1위 품목에서 다른 비슷한 제조 강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일본, 미국 등을 따라잡은 중상대 산업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었는데, 이 부분이 중국과 너무 중첩되어 있어서 미중 패권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남은 제조 강국의 마지막 시한은 약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요 5년의 시간을 놓치면 사실은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제조 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한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현재 그 총 생산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좁은 내수 시장으로 인해서 수출과 제조업 주도로 경제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중국과의 경쟁 격돌은 한국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은 여러 곳에서 중국의 경제가 피크를 치고 뭐 하향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특히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아직 피크를 치지 않았다. 중국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미국에만 의존하고 이 경제 구조를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대물음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조 강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리스크냐라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봤을 때, 아까 이제 아일랜드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 GDP 대비 제조 비중이 OECD 내 1위가 아일랜드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노동 생산성을 보면 한국은 지금 노동 생산성이 뭐 칠레, 그리스, 멕시코 다음 정도 수준을 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보면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이죠. 예. 왜냐하면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그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시간도 노동 생산성도 거의 뭐 우리나라 거의 하위로 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6.4%예요. 6.4%를 좀 쪼개 보면 3.4%포인트는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온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1.6%포인트고 그다음에 노동 투입인데 지금부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 투입과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그렇게 보면 만약에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 투입 기여도의 30%밖에 안 된다면 2020년부터 2.1%고 2030년대는 0.6% GDP 성장률이고 아까 1.5% 그랬잖아요. 1.5%도 1%도 못 지킵니다. 그리고 2015년 후가 되면 마이너스로 분명히 꺾입니다. 인구가 줄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나마 지금부터 깨달아서 생산성을 자본 투입 기여도의 90% 정도로 높여주면 그나마 2.2%대의 GDP를 지켜주고 2030년대는 한 1%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5년 다다음 정권이 되면 기재부에서는 아마 기재부 친구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매년 성장한다는 기본 가정을 깔고 모든 계획을 짤 건데 이게 스테이 한다는 가정을 깔고 경제 계획을 짜들지 모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 요소는 노동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시국에 이제 뭐 52시간을 깨라, 뭐 연장 근로를 해서 뭐 노동을 갈아 넣어서 더 생산성을 높이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책의 주안점은 지금과 같은 집약된 노동 시간에 어떻게 해서 생산성을 높일까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나마 그렇게 했을 때 시나리오 2로 갈 수 있는 제조 강국도 지키고 기술도 올릴 수 있는 강국으로 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요즘 되게 안 좋잖아요. 독일이. 사실은 독일이 안 좋은 이유하고 우리나라가 안 좋은 이유를 비슷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지금 자동차 경기 때문이거든요. 자동차가 캐즘에 빠졌고 전기차로 빠지면서 독일 경제가 가장 크게 안 좋은 이유인데 우리나라하고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의 경기 위축인데 특정 산업 비중이 과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과대하고 독일은 자동차가 과대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독일도 의외로 유럽 국가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가 점정되는 것도 우리와 같은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고비율 저율 노동 생산성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독일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이대로 가면 조금 더 심각해진 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특정 산업 의존도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금 반도체 의존도를 보면 10년 전에 10%였다가 지금 19.4%, 19%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반도체 의존도가요, 그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GDP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제 연구소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보통 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영업이익 그리고 인건비, 그 외의 게 이제 GDP에 포함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의 영업이익을 마이너스를 내면 GDP 0.3%가 날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의존도가 우리나라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중국에서 반도체를 40% 생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심해지면 이 반도체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를 보시면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는 중국에 80%를 투자했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완전히 중국의 투자를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공장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자기 기업들은 이런 이야기인데, 국가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반도체 의존도를 어떻게 경착륙을 시키느냐가 아마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아니면 반도체 같은 품목을 하나 더 만들든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재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학력고사 우리나라 순위입니다. 이걸 왜 들고 왔느냐? 기억하시겠지만 학력고사, 저도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쯤 되는데, 학력고사 세대는 대부분 1등이 서울대 물리학과 이쪽을 갔죠. 공대가 주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끝나고 나서부터 의예과가 탑 10을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제 제조업과 연관이 있느냐? 보통 머리가 좋은 분들은요, 그 인재들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남 밑에 있는 것도 있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걸 계속 도전을 합니다. 실제 이분들이 재밌게도 서울대 8586 학번들입니다. 그러니까 85, 86년도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들어가신 분들이 90년대 PC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IT 붐을 이끈 주역이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이분들도 뭔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현재 상장 바이오 기업 35개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 출신은 8명밖에 안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봉요품, 피부과, 성형외과를 많이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의대의 문제를 단순히 뭐 의사의 수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좀 산업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이공계의 인재들을 의대가 다 지금 원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블랙홀처럼 다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인재는 사실 전무합니다. 보통 요 타이밍 벨트가 대학교 입학하고 사업할 때까지 보통 15년, 2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우리나라 인재를 키우는 데는 앞으로 15년을 봐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 참담합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 종사 근로자 수의 급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수가 굉장히 빨리 줄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방 소멸과 딱 맞물려 있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 30세 이하 근로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기업들 사보고서 들어가 보면요, 삼성전자도 지난해부터 50세 이상 직원 수가
30세 이하 직원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10개 대표 대기업들이요, 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30세 이하 근로자들을 모두 압도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이런 기술들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앞으로 10년간은 쏟아붓기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도 없고 들어가서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이 현상은 아마 앞으로 좀 더 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듯이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제조업 왜 중요하냐면 질 좋은 일자리를 계속 제공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제조업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이게 뭐가 맞물리느냐 하면 지방 소멸과 맞물립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해에 MZ세대, 그러니까 20세부터 39세까지 남녀 인구 이동을 약 10년간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이 울산하고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소멸하는 것과 인구 이동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제조업 비중의 감소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가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 기반의 중요한 어떤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는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들은 대부분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 기술 발전의 모델은 분명히 한계에 봉착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 1위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문제 출제자의 전략적 높이로 올라가야 된다. 독창적 개념 설계를 위한 중장기 기술 개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그 대표적인 데가 이런 것 같아요. 마카롱이라고 아시죠? 마카롱. 원래 프랑스 거지 않습니까? 요즘 프랑스 친구들이 마카롱 기술을 배우러 한국에 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가져오면 이 개념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역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인데 그런 강점들을 전략적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현 정부가 미래 전략 기술이라고 밝힌 것들인데 물론 좋은 이야기긴 한데 너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저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죠. AI, 양자 컴퓨터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격차를 따라잡기가 제가 볼 때는 현재 게임들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재정립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계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재계분들이 하는 얘기는 재계에서 만난 분들은 사실 제일 큰 고민이 주 4일 근무제 하면 도입되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고민이 겁니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 뭐 당연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개별 기술은 강한데 뭔가 좀 클러스터로 생태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만 강하거든요. 메모리만. 그러니까 대만이 TSMC가 강한 이유는 사실 TSMC의 기술도 강하지만 뭐가 강하냐 하면 TSMC를 둘러싼 생태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그다음에 패키징 이런 것들이 강해서 대만의 반도체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조업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를 스마트 제조 기술로 높이면 현재 제조 기술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재에 대한 대안입니다. 인재, 기술을 어떻게 그 인재들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 일주일 지나고 여론조사한 겁니다. 저기들에 보면 600대 상장사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112개 사과응답을 했는데 이번 상법 개정에서 뭘 가장 두려워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원래 언론들은 지난주까지 언론들은 뭐라 얘기했냐면은 요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배임이 두렵다. 이거 뭐 의사결정하면 다 소송 걸 텐데 경영하겠어?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은 의사결정 효율성 주주가 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상법하고는 별 문제도 없는데, 이거는 이번에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사실 이거였거든요. 감사위원 분리 선임하고 집중투표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국내 한 100대 기업, 가장 위험한 기업 주 SK입니다. 주 SK 같은 경우는 저게 통과되면 현재 주주 구성으로 보면 최태원 회장이 의결권을 내세울 수 있는 건 5% 불과합니다. 굉장히 위험스럽고요. 그러니까 아시듯이 제가 40%를 들고 있더라도 3% 룰 걸리죠. 그리고 주주가 우호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고 집중투표제 도입되면 지배구조 흔들 기업 되게 많습니다. 사실 재계에서는 이걸 훨씬 두려워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뭐 이 정도만 통과했다 정도 분위기, 실제적인 분위기는 그렇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냥 표면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투기자본 M&A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 이야기는 실제 만나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상식적인데 그렇게 막 소송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재계가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고 이쪽을 훨씬 우려스러워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태동이 전주의 기준으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주 누가 전주였냐? 전주 기업의 실제 전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결론 온 것 같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자본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원조 자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기업이 태동됐습니다. 적산부라 원조 자본을 잘 받은 기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재벌 체제가 성립합니다. 저 때는 자본의 중심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재벌들의 혼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벌들의 1세, 2세들의 혼맥은 거의 80%가 정관계 혼맥입니다. 돈은 권력 냄새를 잘 맡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3대 현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5대 그룹이 형성이 됐고 산업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IMF가 끝나고 서브프라임이 끝나고 뭐가 들어오냐면은 금융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국가 통제도 좀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3세 정도 왔는데 이 친구들은 자본시장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런 거예요. 그전에 기업을 할 때는 국가 눈치 잘 보고 국가 자본 잘 이용하고 사업을 잘했고요. 그리고 나서 돈이 벌리니까 전두환 시대 때부터는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면 됐어요. 그래서 순환 출자, 상호 출자 이런 걸로 자본을 활용해서 기업을 막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 한계가 언제 왔느냐? 저는 서브프라임 때 왔다 봅니다. 이때부터 더 글로벌화되면서 이제는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한 거죠. 누구의 돈이 필요하냐? 자본시장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본시장으로 IPO를 하고 자본시장 눈을 돌려서 돈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자본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경영활동은 예전 방법 그대로였죠. 내 기업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야 이거였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간섭해야죠. 그게 사실 상법의 개정의 핵심이죠. 내가 투자했으면 간섭할 수 있지라는 게 상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기업들의 자본
조금 조달 경로를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은행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80%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하는 거 2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여전히 우리 돈 가지고 투자하고 은행 대출해서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왜 주주의 말을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당연한 있는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법 개정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배구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2세에서 3세, 3세에서 4세로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승계를 하고 싶어요. 대표적인 내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하나그룹이죠. 이 하나그룹은 김성인 회장이 주 하나의 지분을 20% 들고 있는데 이 아들 삼형제가 주 하나의 지분 5%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키웠느냐? 한화에너지라는 비상장사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전에 삼성그룹하고 빅딜을 하면서 이 하나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하나에너지가 김동관, 김동성, 김동은 삼형제의 지분이 100%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했느냐? 한 2달 전에 요즘 하나오션 주가가 엄청 좋잖아요. 좋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되게 좋잖아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이 하나오션,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 갖고 온 게 아니고 일부러 하나에너지한테 5%, 하나에너지 밑에 있는 하나임팩트라는 기업에 5%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언제 사들이느냐? 지난달에 사들입니다. 주가가 가장 높을 때 그 계열사 가지고 있는 오션 지분을 1조 2천을 주고 사들여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에너지로 가겠죠. 하나에너지가 8천억이 갔습니다. 삼형제 지분이 100%인 회사에.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주에 하나에너지를 상장한다고 해요. 만약에 상법이 적용됐으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은 반대를 해야죠. 왜 가장 비쌀 때 주식을 사느냐는 거예요. 쌀 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왜 안 되냐 하면은 비상장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너지가 비상장사니까 자본시장법으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법이 통과됐으니까 아마 그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의 통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비상장사를 활용하는 지배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벌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이 상법 개정 후에 시장 전망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자본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자본의 변화가. 왜냐하면 현재 기업들은 아마도 자본시장에 손을 더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 더 민감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우리나라 자본이 가족 및 독점 자본, 은행 자본의 융합 형태였다면 이게 지주회사까지 왔고 그리고 3세 4세 내려가면서 경영권 승계로 가면서 일본식 대기업 구조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식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아마 요 단계가 어느 정도 빨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상법 개정이 저는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고 투명한 개혁 지배구조 개편에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뭐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개의 반응은 첫 번째는 우려, 두 번째는 안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집중투표제가 통과되지 않는 것의 안도, 그리고 상법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만 크게 생각보다는 뭐 아닌 것, 요 정도 반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뭐 이쪽 싸움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상법 개정이 내년도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